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몰아친 강한 비바람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40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울진에서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져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재 양방향 도로는 모두 통제된 상태고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감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중진들에게도 용퇴 압박이 더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한 가운데 본격 새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입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가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쌍특검은 28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넉 달이 채 안 남은 총선 시간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 직전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 상황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 방탄당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쌍특검 반대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려고 내부 파열음을 불러올 수 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거론하며 여권 흔들기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 역시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감추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오는 28일 쌍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공천 심사를 주도할 전담기구 출범을 늦춘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공관위를 늦게 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공관위와 선대위원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출범해야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야당발 외통수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여당 내에서 벌써 제2여고권 군부를 떼는 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서 쌍특검이 총선 민심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어젯밤 선친의 산소를 찾은 뒤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감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중진들에게도 용태 압박이 더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친 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입니다. 장 의원이 사진과 함께 공개한 글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도부와 친윤계를 향해 용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을 조기 종료한 지 6시간 만입니다.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도부나 당 중진, 가까우신 분들이 정지 출마나 불출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내년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역 민심이 크게 나빠지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부산 유세 현장을 찾은 상황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 의원들의 거취에 쏠립니다. 혁신위 조기 종료를 두고 김 대표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김 대표는 아직 사퇴 요구에 어떤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김 대표를 옹호하는 초선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이른바 김장연대의 한 축이 방향을 정한 만큼 주류를 향한 용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이 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소명감을 갖고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에게 민주당은 이재명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미련을 두고 뜯어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부터 공식 환영식과 전쟁기념비 헌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클린룸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현장엔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동행합니다. 정부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 흑연과 관련해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경우 현재 4.3개월분 물량이 확보됐다며 할당 관세 내년까지 연장, 제3국 수입 물량 운송비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 이암모늄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국내 기업의 생산과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 LH 공동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층간소음에 조금 중점을 주셨으면 해요.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인 49데시벨,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안 시공이나 손해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안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 배상액은 보안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을 2%에서 5%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에 쉽게 보안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제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월이 오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원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1차 공판기를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씩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2차례 모두 기각돼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도한 아내가 자신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려 외도에 쓴 사실을 파악했지만 처벌받도록 할 수 없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정 내부의 재산 관련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친족상 도래 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 통장에 든 예금 수천만 원이 처음 보는 통장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아내가 A씨의 인감을 위조해 돈을 빼갔고 일부를 미래 장소로 쓴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관리비로 사용한 겁니다. 계좌 거래 내역 제목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그걸 법원에서 받아봤어요. 특정인에게 매달 60만 원씩 같은 날 이렇게 이체가 된 게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전처를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빼갈 때만 해도 아내였으니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선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가정사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공동체 의식의 바탕을 두고 70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호적상 부부라는 관계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친족 상도례니까는 형이 면제된다. 이해도 되지 않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가족 간 재산 갈등이 빈번히 벌어지는 최근 현실과는 동떨어진 데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 씨 부친은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막아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남보다 못한 친족 2명이 있거든요. 아예 수사를 지금 막아놨는데 예외적으로 가족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친족 상도례를 아예 폐지하거나 면책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로 재작년과 올해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옛 36번 국도에 집중호우로 낙석이 쏟아지면서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포항국토관리구 3호소는 도로 위로 큰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현재 도로를 양방향 통제했고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와 가드레일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낙석 사고 직후 인근 마을 25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전력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회소와 공정한 재판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국민이 흔히 법대로 하자고 말하듯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오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1일까지 6개 부처 가운데 5개 부처 장관 후보의 청문 일자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6개 부처와 별도로 지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도 소관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와 경영진의 비위 폭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직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깊어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재작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SM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주요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내부 비리 폭로까지 불거지자 직접 사내 갈등 수습에 나선 겁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골목 상권까지 탐내며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도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확장 중심의 기존 경영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느슨한 자율경영 기조와 기업 문화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크루들의 의견도 듣고 그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다만 깊어진 내부 갈등 속 불통 논란은 여전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김 창업자가 이끄는 경영쇄신위원회에 일반 직원도 참여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 간담회에도 정작 쇄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계열사는 빠진 채 본사 직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시 공간의 여러 가지 제약상 주요 내용을 이제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그 주요 계열사 공동체 쪽에도 전달은 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내부 갈등을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막판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올해부터 납입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입금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 자신의 투자 성향과 함께 이들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위험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면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둘 중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처럼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무턱대고 900만 원을 입금해선 안 됩니다. 한번 입금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받은 돈보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하기로 결심했다면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 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해당 청소년은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이웃이라는 이름의 영웅입니다. 이명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 출입구 쪽에 앉은 청소년이 조는 듯 머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기울더니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발작 증세로 쓰러진 겁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다가가 의식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사이 다른 승객은 재빠르게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기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게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가 배운 그대로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기까지 3분 30여 초. 기사는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청소년의 몸을 열심히 주물러줍니다. 손님한테 119 좀 전화 좀 해달라 하고 당시 앞에 있던 아주머니한테 다리가 굳어 있으니까 좀 다리를 주물러 달라 하고 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시민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식당에선 쓰러진 노인을 때마침 있던 간호사가 대처해 구했고 지난 9월에도 창원의 한 체육관에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운동하러 온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이웃이라는 이름의 영웅이라고 하겠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한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5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숨진 UN 직원 수는 134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단일 분쟁에서 발생한 UN 직원 사망자 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 형체도 없이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피난민들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أنا قاعد أسمع الأخبار ما شفت الدار نفسه مرة واحدة علي وأنا قاعدين تحت أشوف الشيء ولا 부근 병원엔 부상자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닥엔 흰 천에 쌓인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أكثر من 50 شهيدا وأكثر من 70 إصابة منهم الأطفال معظم يعني قبل حوالي نصف ساعة وصل إلى المستشفى الشهداء الأقصى. 가자 북부 자발리아 일대와 최남단 라파도 이스라엘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여기저기 옮기며 몸을 숨겨보지만 가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للأسف ما فيش أي مكان آمن إلنا في قطاع غزة لا في بيوت ولا في الشوارع ولا في المدارس ولا حتى المواصي آمنة كمان زي ما بقولوا. 하마스는 시종일관 치고 빠지기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잠복한 하마스 대원이 건물을 에워싼 이스라엘군의 로켓포를 명중시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하마스 측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구호 활동 중 숨진 UN 직원은 134명으로 늘어 단일 분쟁에서 발생한 UN 직원 사망자 수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공격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마스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펴는 데 찬성하는지 질문에 응답자 55%가 동의했고 이스라엘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가운데 심정적으로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묻자 응답자 42%가 이스라엘 국민을 택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인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일부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월 중순 자국 국경과 가까운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 공습대 백린탄을 투하해 주택과 자동차가 불에 타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 때문에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밝힌 바 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대규모 에이즈 감염을 폭로한 산부인과 의사 가오 야오제가 96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69세의 나이에 사회운동가로 변신해 평생을 에이즈 퇴치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에이즈의 어머니로 불리는 가오 야오제가 향년 96세로 미국 자택에서 현지 시각 12월 10일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27년 산둥성에서 지주 집안의 딸로 태어난 가오는 1954년 허난대 의대를 졸업한 뒤 허난 중의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1996년 가오는 허난성의 가난한 농민들이 매혈과 수혈을 통해 대규모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합니다. 주사바늘 재활용이 문제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때 나이가 69세입니다. 那我也不能欺骗老百姓啊，因为这是干净的好多生命问题呀。因为我现在说话，个人民心目中间比他们高。 가오는 허난성의 마을 100여 곳을 방문해 에이즈 환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해 2003년 막사이 사의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며 가오를 탄압했고 2007년에는 미국 출국을 막으려고 20일간 가택 연금하기도 했습니다. 我门口坐都是便衣跟着我，无意见我以后，便衣才撤掉了，都像他们这年龄的男的跟着我，他们也不知道为什么犯了什么法。 2009년 망명한 이후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중국의 에이즈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오 야오제의 부음이 전해지자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애도의 글이 넘쳤는데 일부는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은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내린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비구름대가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빗줄기는 약해진 모습이지만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려 7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의 많게는 30mm,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도, 대전 6.3도, 창원은 9.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낮지만 크게 춥진 않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환영식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 총수들과 세계 유일의 반도체 첨단 장비 제작 회사인 ASML을 방문합니다. 건남기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공군기들의 호의 속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를 찾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을 비롯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건 지난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본격적인 국빈 일정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을 초청한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비 헌화와 오찬, 만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후엔 핵심 일정으로 꼽히는 ASML 본사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첨단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이곳과의 협력이 반도체 시장의 순위를 결정한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극자외선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관련 장비를 제작하는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인데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ASML 방문이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작 기업이 있는 한국과 세계 유일의 장비 제작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 사이에 반도체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여당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입법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들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완 시공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그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 시공의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층간소음 시공과 그 재료 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기준을 다 지키도록 전제가 돼서 비용과 공기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북 김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과 완주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각각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 농장 두 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7만 마리를, 완주군 종오리 농장에서는 오리 8,40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본은 각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매물 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울진에서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충북 진천에선 달리던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덮였습니다. 바닥에는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군에서 낙석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25가구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로 구조물은 산산조각 났고 버스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닦느라 주변에는 온통 흡착포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을 지나던 고속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라인으로 일단은 올라타면서 이제 그 밑에 하부 있는 데서 걸치면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눕혀져 있었어요, 차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 기사를 포함한 1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불붙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그냥 금세 타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가 터지는 소리가 펑! 펑 해서 제가 그냥 통과했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협박 메시지가 올라온 대화방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원을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의혹이 일자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출신 강요와 당내 인사들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비자금 의혹이 정권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 아베파 출신 강요 차관급 인사 15명을 모두 교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을 비롯한 자민당 내 아베파 실세 의원들까지 경질하는 쪽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의 개각과 당 인사를 단행해 정권의 요직에서 아베파를 일소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이 거세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国政の遅滞を生じさせないために適切なタイミングで適切に対応を考えていきたいと。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에 기시다 총리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87.7%에 달했습니다. 정권 퇴진 수준의 내각 지지율은 22.5%로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임시국회가 끝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의혹에 대한 대응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스노 관방장관 등 의혹 당사자들은 해명을 피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派閥の政治資金の取り扱いについて刑事告発がなされ、それに関連して捜査が行われているものと承知しており、私の政治団体についても精査して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答弁もできない、そして他の業務にも相当支障が出ている、こういう官房長官はもう任に値わずと。 다만 기시다 내각을 뒷받침해왔던 아베파 축출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도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축출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지지율 폭락을 거듭하는 내각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거의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발리아와 셰자이아에 있는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을 포위했다며 우리와 싸우기 위해 수년을 준비해온 하마스는 해체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리 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살펴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아이오와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겼습니다. 미국 MBC 방송이 아이오와 코커스 참석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남부 해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물개와 바다사자 9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히우그랑지 연방대학교의 해양학자 시우비나 보타는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랑지 두술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으로 물개와 바다사자 등 해양 포유류 94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10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포 정치를 연상케 했던 집권 초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새 감성 정치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지난 2013년 12월 고모부이자 정권 창출 후 1등 공신이었던 장성택을 국가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이후 장성택 계열 고위 인사를 대대적으로 제거한 데 이어 3년여 뒤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며 공포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의 서슬퍼런 공포정치 시절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8월 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노골적으로 질책해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건재를 과시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열린 어머니 대회에서도 눈물을 닦는 등 각종 현장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종종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성 정치로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려는 계산된 행보로 읽힙니다. 유일 영도 체계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나 최고 엘리트들 그리고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감성 정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0년엔 한류 유입을 막을 목적으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한편으론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집권 13년 차에 접어드는 김 위원장으로선 가시적인 성과가 절박한 상황. 만약 경제난 등으로 내부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언제든 숙청과 처형이라는 공포정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국경이 열리면 대표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와 북측의 밴드를 초청해 큰 파티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어제 김 장관을 만나 먼저 국경을 열고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없애고 개방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9.19 합의를 폐기하고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그늘을 산 총각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올해 최고의 어린이 책 1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21년 5월 출간된 뒤 지난 8월 영문판이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책의 영문판 The Shade Tree를 올해 최고의 어린이 책 10선에 올렸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출판 비평 잡지 커커스 리뷰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그림책 리스트에도 포함됐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대부분 약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강원 산간으로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고성 향로봉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려 7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에 많게는 30mm,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전에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있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도, 대전 6.3도, 창원은 9.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